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진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해결책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건설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얌체주차 참교육 법적 문제는 전화 상담 중 포건한 고객님 투자했다고 사기 맞은 돈은 못 돌려받는데요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시죠.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매주 화요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은 통과되고 있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법률 인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윤주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급의료시설은 누구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고 통합적이고 시급하게 돌아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처리하고 의료의 통합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그렇군요. 응급실 정말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고요. 생과 사를 가장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또 이 응급시설 관련 사건 사고가 또 유난히 많기도 했었잖아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뉴스였는데요. 정욱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욱이라는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있었는데요. 2023년 5월 오후 4시경에 5살짜리 정욱이가 고열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응급차를 불렀는데요. 아이를 실은 119 구급대가 A라는 병원에 먼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병원에서는 지금 너무 진료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 응급실 접수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분들이 너무 어렵고 너무 아이가 빨리 아프니까 다른 병원을 이제 물색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병원을 E라는 병원에다 연락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는 입원은 어렵고 다만 진료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욱이가 E라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퇴원한 시간은 밤 11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자 아이가 좀 나아져서 이제 안심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요. 다음 날 밤이 되자 다시 아이가 아파왔고 아이가 위급해졌습니다. 그래서 119를 통해서 병원을 갔지만 CPR이라는 시술을 받았지만 끝내 병원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과연 이 어린이가 서울 시내에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소아 응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욱이 아버지는 아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병원들이 다 진료가 어렵다, 병상이 많이 부족하다, 또는 소아 응급 환자는 받지 않는다. 이런 사유를 달아서 숨을 못 쉬어서 사망을 하는 것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찾아갔던 병원에서 애초에 장시간 대기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이 좀 바뀌었네요. 네,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병원에서 좀 다른 보도 자료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에서의 말은 처음 찾아간 A 병원에서 이제 자기들은 장시간 대기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병원 기록을 확인을 했더니 그때 1시간 이내에 다른 환자들이 모두 진료를 보고 돌아간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던 중에 이제 구급대원하고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었다라면서 책임을 구급대원 쪽에게 돌리는 모양새였는데요. 구급대원 역시 당연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한 말을 듣고 기록을 한 것이지 없는 일을 나중에 사후에 기록할 일은 없다라면서 당시에 구급대원의 어떤 증거를 남긴 기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해당 일지를 보면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소요라는 메모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일날 정후기를 이제 병원에 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찾기 위한 전화를 시도한 것이 기록이 밝혀졌는데요. 실제 통화된 내용은 11곳이었고 그보다 더 많은 곳인 16번 이상 여러 가지 다른 병원, 대형 병원 위주로 응급시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응급대원이 진정성 있게 얼마나 시급하게 찾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응급실 뺑뺑이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되면서요. 관련 법안에 대한 어떤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의료 관련 법률 개정의 그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겠죠. 예, 지금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행법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나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의료 지원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현재 이를 담당하는 곳이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필수 의료진에 대한 부족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많은 시선이 있어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고 또 이러한 기관과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요. 국가의 응급의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통합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판단 하에 현재 국가 응급의료 수행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이전에도 있어 왔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개정안 내용도 좀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네, 방금 말씀드린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의 부분이 중요한 개정 부분입니다.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이라는 곳의 설립 취지와 업무에 대한 그 업무 분장을 보면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교육하고 평가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금 대형 병원과 같은 기관 사이에서의 업무 조정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필요한 정책을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 정책에 대한 마련을 분석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재난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 국가기관이나 대형 의료기관이 상호 간에 어떤 시스템으로 대응할지를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또 응급 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전산망에 대한 관리와 운영 의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이 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어떤 하나의 통합 컨트롤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이 설립이 된다면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지난해 이태원 압사 사고와 올해 응급실 포류 사고, 소아 응급의료 대란
등의 어떤 응급의료 문제가 조금 물꼬가 트이고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나요? 네, 뭐 응급 의료에 대한 각각 의료기관 사이에 서로 간의 책임을 넘기거나 아니면 대기가 길다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지금 계속 다른 기관으로 가라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이러한 업무 분장에 대한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응급 의료 정책에 대해서 여러 통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만 부재한 현황이었고요. 관련 정보라든가 기관에 대한 시스템 조정, 응급 의료 기관 사이에 그런 중재 절차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큰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 왔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 기관 간 사이에 서로 중재하는 업무가 없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응급의료는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고요. 복잡한 단계와 그리고 여러 기관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만큼 좀 적합하게 제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를 좀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부터는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한 번만 더 연결해 보고 다음 순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잠시 후에 전화 상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부터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제 소유의 카페 주차장에 누군가 무단으로 주차를 했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차량 주인이 나타나질 않아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해당 차량의 앞뒤 좌우를 제 차들로 싹 막아버렸는데요. 이에 2주 만에 나타난 차주는 사과도 없이 다짜고짜 차를 빼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괘씸한 마음에 차를 빼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차주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당장 안 오면 고소를 하겠다. 일에 차질이 생기면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얌체 주차를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차주의 무례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차를 빼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얌체 차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까지 문의를 주셨어요. 이 주차 문제 참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차량이 카페에 무단 주차를 하게 되면서 정말 이런 갈등을 빚게 된 건데요. 얌체 주차 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같은 상가 건물 주민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사실 종종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주차 문제는 사실 너무 자주 일어나는 문제고 우리 사회에서 또는 우리가 인근의 주택가에서 상점가에서 동네에서 참 많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공간이 많다는 게 참 문제인데요. 근원적으로는 만약에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하면 이제 근처의 공영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너무나 그러한 주차장이 멀다는 이유로 이제 개구리 주차 소위 말해서 길가에다가 차량을 막 불법으로 주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 주택의 공간이라든가 사유지를 침범해서 주차를 해놓고 이제 방치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많은데요. 차량을 주차해 놓고 내가 이제 차를 빼야 되는데 그 차가 안 빼준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사실 그러면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순간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주차장이
아닌데도 타인의 주차장에 막 주차해놓고 그다음에 연락 안 받는 경우도 사실 너무 제 경험으로도 너무 많고요. 또 이제 불법 주차한 차량이 할 수 없이 주택 인근에 자기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개구리 주차, 불법 주차를 해놓고 인근 주민하고의 갈등이 생겨서 감정이 한번 상하면 그걸 갖다가 계속 신고를 하고 국민신문고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방식으로도 분쟁이 지속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께서 화가 나실 만한 상황은 맞았죠. 하지만 화가 너무 나시다 보니까 해당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변을 차로 막아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법적으로 이 행동도 문제될 수 있잖아요. 네, 뭐 재물 손괴를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재물 손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실 때는 물건 자체에 파손이 있거나 물건 자체에 물리적인 손상이 있거나 할 때 이제 재물 손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차량을 못 빼게 다른 차량이 앞뒤에서 막는다. 뭐 요즘에 흔히 이제 보복 행위다라고 해서 뭐 정의구현이라는 어떤 재미삼아 또는 어떤 그 게시판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그 행위에 이르러서 이제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이제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재물 손괴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물 손괴로 인정된 사안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본래 굴삭기 기계 운전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굴삭기를 늘 주차하는 공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보니까 자기의 지정 주차 공간이라고 생각한 그 지역에 어떤 차량이 와서 불특정하게 딱 거기 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차량 앞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아놓고 또 그 차량 뒤에는 자기 굴삭기의 어떤 부품이나 무거운 기계를 갖다 놓고 해서 절대로 그 차량을 빼지 못하게 만들어놨던 사안인데요. 실제로 피해 차량이 차를 못 뺀 시간은 한 17에서 1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안을 갖다가 재물 손괴로 고소를 했을 때 기존에는 어떠한 우리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물건 자체의 파손이나 물건의 어떤 물리적 손상이 있어야 재물 손괴가 아니냐라는 원칙적인 생각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실제 유형력이라든가 물리적 어떤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자기가 사용하는 것에 장애가 있었다. 그런 것은 차량 본래의 효용을 행하는 행위다라고 보아서 재물 손괴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한번 대법원 태도를 비추어 봤을 때는 차량 앞이나 뒤에 막아놓고 차량을 못 나가게 하는 행위는 현재 재물 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차주의 동의 없이요, 견인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차량을 견인한다는 행위도 사실은 그 물건을 접촉해서 들어가지고 혹은 끌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행위 자체에서 일단 물건의 어떤 가치가 감소하거나 기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물건에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리적 접촉이 있다는 점에서 재물 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그 견인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거나 그 견인된 장소 그리고 견인된 어떤 시간이나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차주가 알지 못한다면 자기 차량이 일시적으로 어디 있는지 소유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상당한데요. 다만 내가 지금 뭐 아까처럼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응급차를 타야 된다. 응급적으로 내가 내 가족을 싣고 병원에 가야 된다든가 하는 아주 피치 못할 긴급한 사정은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앞에 차량이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기다려도 연락이 안 되고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긴급하게 견인 조치를 취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면 그때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얌체 주차로 인해서요, 가게 영업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요, 차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카페 영업이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방해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그 영업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안의 경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차량의 주차 공간을 차량 한 대가 막은 겁니다. 그런데 카페의 영업과 차량 주차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경우를 나누어서 만약에 주차 공간이 한 대 또는 두 대밖에 안 나오는 아주 협소한 카페였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카페에서
사실 주차 공간 때문에 그곳에 방문하는 손님보다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동인구 자체가 많아서 카페의 영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 대 정도의 차량이 있다고 해서 그 기본적인 카페의 영업 매출이 변동되었겠느냐라는 인과관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대형 카페라서 주차 공간을 넓게 두고 주차 요원도 두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공간에다가 차량을 한 대 주차한다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카페의 전체 매출에 과연 어떠한 인과관계 있는 영향이 있었겠느냐, 그런 지점에서 손해액의 입증이나 손해의 존재 사실 자체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 자체가 명확하다고 하면 손해액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 손해, 그러니까 위자료 상당의 아주 소액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사유지 무단으로 들어와서요, 장기 주차했다면 이 부분은 주거 침입 같은 걸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거 침입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제 주거 침입을 언제 인정하고 있냐면요. 건조물, 지금 사안은 카페니까 이제 주거는 아니고 카페를 이제 건조물로 보면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평상시에 출입이 허용된 경우에는 당연히 건조물 침입죄가 되지 않는데요. 평상시에 허용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정적으로 혹은 아주 명시적으로 관리자나 소유자의 의사가 그 사람을 불허할 의사가 추단이 되는 상황이다라면 그때는 건조물 침입자가 인정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카페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손님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고 또는 뭐 주차를 인정하고 있는 공간이었다면 누구나 그 방문객이 주차하는 것은 허용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안에서 만약에 그 가해 차량의 차주가 카페에 들어와서 손님을 맞이할 목적으로 그 공간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손님이 카페를 이용할 목적으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 카페에다가 처음부터 내가 저기 귀퉁이에다가 불법 주차하고 잠깐 한 2주 정도 여행 갔다 와야지, 이러한 아주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거기다가 주차를 한다면 네. 그러한 경우에는 불법 주차로서 건조물 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얌체 차주를 벌 주려다가 오히려 되려 고소당하실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이런 얌체 주차 문제, 사실 주차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이렇게 법적 분쟁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변호사님? 네, 방금 검토한 것처럼 많은 죄명을 가지고 실제 고소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차량을 빨리 이동시켜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정리 말씀 변호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을 하시다 보면은 참 많은 뭐 거래라든가 이해상반이라든가 서로 충돌할 일이 많은데요. 법적인 것이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장 실효적인 행위가 무엇일지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차 문제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타인에게는 절대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우리 윤리 의식 좀 함께 해야지 이런 분쟁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다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네네. 네, 상담자님 어떤 일로 전화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네. 건물을 많이 짓는데, 우리 동네만 해도 건물을 지을 때, 건설사와 건축주와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떤 도시를 만들 때 5집에 1집 정도는 건설사하고 건축주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쟁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네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네. 그래서 내가 그 건설사한테 많이 알 수 없는 공사비를 요구해서 네. 7년 동안 소송 중에 있어요. 지금 무려 선생님께서 7년 동안 소송 중에 있으신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랬죠. 네. 어떤 내용의 소송인가요? 일단 소송으로 보면 우선 그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네. 우리는 그 건설사한테 다 맡깁니다. 네. 건축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이 한 사실로 보면 소송장에 보면 8억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억울하니까 네. 소송을 하면서 건축에 전혀 몰랐던 사람이 소송을 하면서 하나씩 알면서 결론적으로는 1억을 밝혀냈어요. 네. 그래서 1억만 주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 변호사나 저나 건축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네. 이 소송할 때에 이 전문적인 그 건설사의 그 뭐라 그럴까 건축주한테 소송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잘 몰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소송하면서 이 사람들이 물론 1억도 밝혔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속였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됐어요. 네. 그 중에 첫째 하나가 가령 그 소송하다가 한 건데 우리는 그 하두고 직불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하도급 직불 계약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왜 이런 게 생기게 됐냐면 건축을 처음 짓는데 어쨌든 우리 이 앞전에 건설사가 10억 유편을 받고 도망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어떤 것을 떼어안게 됐냐면 그 하청업체들이 네네. 이 건설사가 떼어먹고 도망간 돈을 자기네들이 못 받았으니까 자기네들한테 내놓으라고 네. 건설 현장에서 뭐 온갖 것 방해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50%를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게 되고 네. 그래서 그랬더니 하두고 업체들이 건축주 믿고 나머지 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네. 하두고 직불을 네네네네. 조금 건축비가 많이 드는 데는 하두고 직불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새로 들어온 건설사하고 하두고 업체하고 저하고 네. 3자가 하두고 직불을 계약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1분 2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추가 공사를 가령 8억을 했대요. 네. 근데 사실 8억에는 뭐가 있느냐면 완공을 해서 2억 1천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는데 근데 추가 공사를 했으니까 이 돈을 줘야 그 완공에 따르는 당금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추가 공사도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계약금 잔금만 주겠다.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온갖 방해를 하게 돼요. 폭력도 하게 되고 네. 건설 현장에 알티바 같은 거 2층 높이로 매가지고 떼먹은 돈 내놔라. 그리고 새 건물에 감유까지 해가지고 온갖 방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우리 이 새 건물의 입구에서 방송도 하고 뭐 깽가리도 치고 뭐 여러 가지를 방해를 해서 그렇지만 내가 추가 공사금은 모르는 것이니 네. 간행만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못 주겠다고 그랬더니 소송을 했어요. 네. 추가 공사를 6억 원 돈을 했는데 안 준다. 네. 그래서 잔금하고 추가 공사뭐 합쳐서 8억을 내놔라 했어요. 그랬는데 7억은 밝혀내셔서 지금 1억만 최종적으로 판결에서는 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담자님 지금 판결의 내용이 지금 뭐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신 건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신 건가요? 대법원은 잘 안 바뀐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항소까지 하다가 네.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고 확정을 받으신 건가요? 일단은 확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1억은 지급은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지급하셨나요? 했죠. 왜냐하면 이런 이 지급도 사람들이 끝나신 거죠. 딱지도 네. 붙이고 네네네. 아, 이 그렇죠. 사람들은 잘못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물에 100만 원이라도 딱지 붙지 않으니까 긴장해가지고요. 사실 어떤 경우에 딱지 붙이는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변호사가 얘기하는 대로 다 해서 네. 어쨌든 억울하지만 1억 원 돈을 주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형사소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일단은 8억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7억을 발표냈고, 근데 중요한 사실을 뭘 알았냐면 대의 변제라는 것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8억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자꾸 밝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네. 이 사람들은 이미 그 하도업체들한테 완공을 해서 추가 공사를 해서 돈을 다 지불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불했다니까 판사님은 또 그거를 믿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판결을 내렸어요. 아, 네. 상담자님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민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단 1억 원 지급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 하지만 지급도 끝내셨지만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고 다퉈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형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상황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형사 부분이냐면 네, 일단 제가 네, 저희가 변호사님 연결해서 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시면서 말씀 좀 나눠보시는 게 해결에 도움될 것 좋습니다. 같아서요. 네, 네, 일단 제가 네.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예, 변호사님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4년 동안 하고 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거의 전문적인 사람들이라서 내가 지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네, 이런데 자문을 구하게 됐어요. 예. 우리 선생님 근데 왜냐하면 이제 예, 제가 말씀이 조금 내용이 워낙 많으시고 또 공사 그렇죠. 사건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민사 사건에서의 상대방은 건설사다 이 얘기시죠? 건설사였다. 예, 예, 그리고 건설사랑 소송해서 민사 사건에서 우리 선생님이 1억 주는 걸로 판결 나고 확정됐다. 맞으시죠? 네, 8억 중에서. 네, 그런데 그것이 원고 건설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대부분은 추가 공사였다라는 것인데 추가 공사가 아니라고 방어를 잘 하셨다는 얘기시죠?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요. 예, 나중에 뭘 알았냐면 그 변호사 실장님이 나중에 밖에서 오셨는데 네, 여기는 하도급 직불이라서 처음부터 소송권이 아니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민사소송 막판에 예,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건설사가 그 다음에 방어를 하면서 한 얘기가 네, 하도급 직불에도 자기네들이 돈을 다 줬다, 8억을.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억울해서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도급 직불사들이 대입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추가 공사건으로 소송한 거는 지금 기존의 약정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맞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이 약정 사람들하고 계약한 적도 없고 예, 예. 하도급 직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하도급 직불이나 추가공사금으로 소송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소송한 그런 것도 상대방이 없었지만. 예, 소송한 상대방이 최초에는 한 번은 계약한 건설사 맞으시죠? 그 처음에 건설사가 도망가고 네. 내가 그 수습을 하고 예. 나머지 공사로 들어온 건설사인데 네. 그때 처음에 계약은 했지만 또 그 건설사 지금 상대방인 그 두 번째 들어온 건설사가 소송 상대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사도 중간에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나몰라라 했다는 얘기시죠? 아니 그 예. 공사를 미공사가 4억 6천이 법원 감정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근데 완공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소송의 그 미시공 공사를 그 지금 소송 제기한 두 번째 건설사는 전혀 한 바가 없다 이 얘기시죠? 진행을.
잠깐만요. 예. 이 사람들의 소송은 미공사가 4억 6천이 있었는데 네. 완공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완공에 따른 잔금이 2억 원이 남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공사 법원관역 받기 전에는 2억이 이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돈만 주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소송하면서 이 법원 간정으로 4억 6천의 미공사를 발견했어요. 네. 근데 그것만 놓고 볼 때는 계약공사도 다 안 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예. 계약 공사를 다 안 했는데 발견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내가 2억을 줘야 될 시점으로 해서 계산식으로 보면 2억 6천을 오히려 받았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오히려 돈을 더 줬기 때문에 민사 판결에서 제대로 판결을 못 받았다는 얘기시죠. 또 하나는 예. 그것도 그렇고요. 추가 공사했다고 6억 원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추가 공사는 결국은 하드급 업체가 하게 되죠. 네. 근데 그 하드급 업체가 추가 공사했다는 하드급 업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추가 공사 사실이 없다. 네, 없고 예. 또 하나는 A 변제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공사 이익금 반환 소송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사 이익금 반환 소송이라고 한 것 자체가 추가 공사가 없고 하드급 업체에 준 돈이 없기 때문에 사기 소송을 했던 거죠. 예. 아이고, 그런데- 선생님, 제가 조금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안 줘야 될 돈을 더 줬고 그 사람들이 받아간 돈은 너무 많이 받아갔다 이 얘기시죠? 그거 맞죠. 예, 그래서 그 더 받아간 돈을 다시 받고 싶다, 돌려받고 싶다 이 얘기시죠? 예, 돌려받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7년째 소송을 해서 이제 그 너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였는지를 공사를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난 내용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였는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형사 고발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선생님이 민사 판결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을 민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대금을 줬는데 그 돈을 실제로 딴 데다 썼다거나 하는 부분이 이제 형사적으로 고소할 내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도 많이 하시고 이 건설 현장에서의 문제도 7년 이상 겪으시면서 사실 이제 뭐 법리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는 좀 아실 것 같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사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하고 중간에 그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나간 경우에는 그 공사 현장에서 기시공된 내역이 얼마짜리인지를 확인하고 그 얼마짜리인 기시공 내역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준 돈이 얼마인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준 돈이 있으면 돌려받고 덜 준 돈이 있으면 다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소송에서의 대상, 소송물이 기존 계약 내용에서의 기성 공사 내역을 감정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범위를 넘어서 추가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감정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이 사건이 어떤 쟁점을 소송물로 하고 있는지는 판결문을 봐야 하지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추가 공사에 대한 소송을 하신 거고 기존 계약 범위 내의 공사 범위를 했냐 안 했냐 또는 과지급했냐 덜 지급했냐에 대한 부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신 게 맞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소송이 지금이라도 가능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서 그건 또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실제 공사 내역에 과지급금이 있냐 덜 했냐의 부분은 항상 이 건설 분쟁에서 문제되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소송 과정에서 예컨대 우리 선생님이 약정 공사비를 다 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는 공사를 전혀 안 했다면 그 부분은 과지급금 반환을 하는 정산 소송이 가능해 보이고요.
문제는 그 정산 소송이 민사 소송인데 그걸 벗어나서 형사까지가 가능하냐는 문제인데요. 이 업체가 굉장히 불량한 것도 맞고 오죽하면 선생님이 하도급 업체한테 직접 돈을 주면서 그 종합 면허를 가진 건설사가 있는데 그 건설사를 빼고 하도급 업체하고의 직불 공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공사 도급 계약에서 하도급이 있다라는 건 매우 통상적인 부분이라 하도급 업체가 존재한다 또는 하도급 업체에다 직불했다 이 사실만을 가지고는 형사 고소를 했을 때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님, 예, 이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예, 뭐냐면 이제 하도급 직불금을 가지고 우선 건설사가 나를 속이기 위해서 했던 것을 자체 치고라도 예. 건설사를 못 믿어서 하도급 직불을 계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금 가지고 건축주가 끝까지 하도급 대금에 관한 책임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조금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과 중복되는 사건은 다시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소송에서 어떤 새로운 소송에서 다투지 못하는 계약서상 제한 내용이 있다라는 주장이시면 그건 역시 계약서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봐야 이 됩니다. 부분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게요. 왜냐하면 핵심이 뭐냐면 하도급 직불은 왜 하느냐면 예, 선생님 제가 건설사가 못 예, 믿으니까 하도급 업체가 예. 하도급 대금을 왜냐면 앞전에 그 하도급 대금을 떠먹고 도망간 건설사가 있었어요. 예, 선생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그러한 억울한 사정이요. 건설 분쟁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전체 자료를 검토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과지급금이 있거나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면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소송을 검토하실 수는 있지만 형사 문제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면은 좀 찬찬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님하고 상담하기를 원하니까 연락 따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공사 관련 분쟁들이 참 길게 걸리기도 하고 당사자에게 정말 진 빠지게 하는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조언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추가적인 검토,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별도로 변호사 상담을 좀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콜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 중입니다. 며칠 전 회사 규정을 안내하던 도중 고객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을 저에게 쏟아부은 후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였고 상담사에게 폭언을 할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기에 회사에 녹취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의 정보도 요청했는데요. 회사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녹취나 고객 정보를 넘겨줄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고소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경우 회사가 저를 대신해 고객을 고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회사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에 해당 고객에 대한 고소를 요청했으나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답을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녹취 저장 기간이 지나고 증거 자료가 없어질까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고객을 직접 고소할 수는 없는 건지 회사가 고소 진행을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것은요, 법에서 고객, 환자 또는 승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는데 이 친절함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근로자가 친절하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친절하다고 느껴야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는 성질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감정은 일반 근로자의 감정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감정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화 상담 중에 폭언을 한 이 고객을 상대로 상담사가 직접 고소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네, 이제 상담사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장치가 어떤 법률이 있냐라는 말씀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많은 규정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호법은 사업주에 대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근로자, 감정 노동자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는 일반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당연히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상담자님이 콜센터 직원이라는 점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주신 사안을 보면은 입에 담지 못할 어떤 욕설을 들었다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타인에게서 욕을 들었다라면 모욕죄를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는요, 형법에서 공연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어야만 됩니다. 형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콜센터 직원의 업무는 1대1 전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욕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욕설의 내용을 봤을 때 단순 욕설을 넘어서 개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지 아니면 그 내용이 상당히 음란하고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유형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폭언 이후 해당 고객에 대해 고소를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좀 묵묵부답인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주는 이렇게 아무런 대처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있지 않을까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주의 의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요, 그 근로자의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해서 중단시켜 주거나 업무 자체를 전환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 치료에 필요한 어떤 지원이나 상담이나 치료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소, 고발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 법정이나 아니면 형사 수사기관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 규정 자체가 회사가 고소하게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고소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 있을 때 회사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협조도 요청하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회사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 콜센터의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콜센터의 직원에게 위력에 의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회사의 업무 자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역시 회사도 고소인이 될 수가 있고 이때에는 업무방해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방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고소할 수도 있고 본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지원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녹취 증거가 시간이 지나서 삭제된다면 이 부분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 최초의 피해 사실부터 입증을 해야 되는데 녹취가 없어서 네. 피해 사실조차 입증을 못한다. 그 부분은 굉장히 취약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회사에 대한 청구도 역시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정신적인 피해나 이들의 어떤 불편함 효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제 외면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법 지금 정비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